나는 왜 사람이 힘든가? 남상훈 교수의 이 책을 계속 읽어보도록 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구만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자포자기 상태에 빠진 육중한 포를 움직인 힘은 바로 포에 채워지지 않은 식욕이었다. 이처럼 채워지지 않은 욕구는 강력한 모티베이터 역할을 한다. 다른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하고자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이 가진 욕구가 무엇인지, 그 욕구를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다. 채워지지 않은 욕구는 사람마다 다르다. 시프 사부는 포의 욕구가 무적의 다섯 영서들의 욕구와 다르다는 것을 파악했기에 그를 용의 전사로 만드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이라 해도 그들이 가진 욕구는 제각각 다르다. 남자와 여자의 욕구가 다르고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의 욕구가 다르다. 그렇죠. 각자 처한 상황, 성격, 가치관 그리고 인식에 따라서 욕구가 다른 것이다. 사람들이 직장에 일을 하러 오는 이유는 직장에서 자신들의 욕구를 채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만약에 직장에 나오지 않아도 자신들의 욕구가 채워진다면 굳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회사는 직원들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욕구를 효과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자원과 방법들을 갖고 있어야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욕구는 인간의 필수 조건이다. 사람들은 욕구를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사람은 근본적으로 욕구의 동물이다. 모티베이션은 사람들이 욕구를 가졌기 때문에 가능하다. 욕구가 없으면 모티베이션도 없다. 다만 욕구는 채워지면 힘을 잃는다. 채워지지 않은 욕구만이 사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진다. 욕구의 힘이 얼마나 되는지는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경험을 하고 난 후에야 알 수 있다. 일례로 평상시에는 배고픔의 욕구가 얼마나 절실한지 모르다가 어느 순간에 배고픈 상황에 처하면 평상시와는 확연히 다른 자신을 만나게 된다. 음식 냄새에 극도로 민감해지고 몸의 모든 감각이 온통 먹을 것에만 집중이 된다. 심하면 음식을 두고 싸우기도 한다. 우리 마음속 욕구는 다양하지만 크게 생리적인 욕구와 심리적인 욕구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생리적인 욕구는 생존에 필요한 동물적인 욕구다. 배고픔이나 목마름과 관련된 식욕,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쉬고 잠자고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싶어하는 안전 욕구, 번식을 위한 성욕 등의 생리적인 욕구에 속한다.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기본 욕구들은 충분히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욕구가 결핍되었을 때의 힘을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간혹 재앙이 닥쳐서 생존이 위협당할 때는 이런 기본적인 욕구의 힘이 막강해진다. 최근에 필리핀의 역대 최악의 태풍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물과 식량이 모자란 데다가 교통과 통신 상황도 최악이 되자 주민의 99%가 가톨릭 신자인 마을에서도 생존자들이 생필품을 얻기 위해 상점을 약탈하고 닥치는 대로 물건들을 훔쳐 마을이 무거천지가 되고 말았다. 간혹 이렇게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타인을 희화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 종교에서는 욕구 자체를 동물적인 것으로 치부하면서 부정적으로 또 부끄러운 것으로 가르치기도 한다. 그러나 욕구는 그 자체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한다. 편안함을 구하고 고통을 피한다. 그러므로 타인의 욕구를 부정하고 비난하는 것은 일종의 위선이다.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저마다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의 욕구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 존중해 주어야 한다. 사람은 몇 가지 욕구를 갖고 있을까? 영화
캐스트 어웨이는 폭풍 때문에 비행기가 바다에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주인공이 다행히 목숨을 건져서 표류하다가 무인도에서 지내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주인공은 무인도에서 생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것을 확보해 두었기 때문에 처한 상황이 극단적이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아무도 없이 홀로 지내는 외로움만큼은 고통스러웠다. 급기야 배구공에 윌슨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윌슨이라는 말을 걸고 이야기를 하면서 외로움을 달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공은 섬에서 기다리고만 있다가 영영 구조되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두려운 생각. 그래서 뗏목을 만들어서 목숨을 걸고 바다로 나가기로 결심한다. 드디어 뗏목이 완성되어서 바다로 나가는 날 생존에 필요한 갖가지를 챙기면서 배구공도 함께 챙긴다. 하지만 그 공은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 떠내려가고 만다. 주인공은 생존에 필요한 것보다도 배구공을 잃어버린 것에 더 가슴 아파한다. 파도에 밀려 자신에게 점점 멀어져가는 배구공을 바라보면서 주인공은 어린아이처럼 운다. 이 장면은 사람에게서 생존에 필요한 생리적인 욕구만큼이나 사회적인 욕구가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적인 욕구는 사회적인 동물인 인간에게는 필수적인 욕구다. 그런데 인간은 다른 한편으로는 독립된 개체로서 자아와 관련된 심리적인 욕구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좋은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고 싶어한다. 남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도 있지만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한다. 이런 욕구를 자기 존중 욕구라고 한다. 자존감이 낮아지면 일을 할 의욕도 잃는다.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이 생존의 방편이기도 하지만 자존감을 갖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 외에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해보고 싶은 자아실현 욕구도 갖고 있다. 운동 시합에서 메달을 받기 위해서 힘들고 고된 훈련을 감수한다든지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극한 상황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자아실현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캐나다 사람들의 영웅인 테디 폭스도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겠다는 이타적인 마음에서 대륙 횡단을 시작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불구가 된 자신의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고 싶은 자아실현 욕구도 강했던 사람이다. 자아실현, 그렇죠. 자아실현을 위한 욕구의 5단계는 메슬로의 욕구 이론은 5가지의 욕구, 즉 생리적인 욕구,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 자기 존중의 욕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고 싶은 자아 실현의 욕구가 사람들 마음속에 계층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하위 욕구들이 만족되어야 그 다음 상위 욕구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다. 즉 배고픔이 먼저 해결되어야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가 발동한다는 뜻이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지기 전에는 그보다 상위 욕구인 사랑받고 싶은 사회적인 욕구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뜻이다. 사랑이나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채워지고 나면은 그 다음으로 개인적인 욕구들, 즉 훌륭한 인간이 되고 싶다는 자기 존중의 욕구와 자신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한계를 넘어보고 싶은 자아 실현 욕구가 발동이 된다. 다국적 기업 등 다문화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문화권에 따라 이러한 욕구 중에서 무엇이 상위이고 하위인지 달라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미국 직장인과 중국 직장인의 욕구 서열은 서로 다를 수 있다. 또한 같은 문화권 안에서도 개인의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사람의 욕구가 문화와 개인별로 어떻게 다른지 잘 알고 활용해야 한다. 시프가 포의 욕구가 다섯 제자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야 포를 제대로 훈련시킬 수 있었듯이 누군가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그를 움직일 수 있는 욕구, 특히 채워지지 않은 욕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시프 사부는 포의 욕구를 잘 간파해서 100가지 좋은 말 대신에 만두 한 접시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무적의 다섯 용사 중에서 리더격인 호랑이에게도 만두가 통했을까? 아마도 아닐 것이다. 호랑이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남달리 강했다. 그런 호랑이에게는 사부의 진심 어린 칭찬이나 인정이 만두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인 모티베이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이른 아침에 억지로 잠에서 깨어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스트레스 주는 상사까지 있는 회사를 하루도 애먹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또 다른 선천적인 욕구인 소유욕이다. 돈은 현대인의 소유욕을 해결해주는 가장 간편한 도구다. 돈이 부족해서 소유욕을 제대로 채울 수 없다면 채워지지 않는 소유욕으로 인한 고통이 육체적인 피곤함이나 직장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에서 비롯되는 고통보다 더 클 것이다. 사람들은 회사에 올 때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욕구들을 다 가지고 온다. 직원 입장에서 직장은 자기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곳이다. 월급으로는 소유욕을 채울 수 있고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는 사회적인 욕구를 채울 수 있고 또 새로운 일이나 기술을 배움으로써 학습 욕구를 채울 수 있다. 이러한 욕구들은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리더는 부하 직원들의 다양한 욕구를 인정하고 잘 파악해서 욕구를 채워줄 방법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런 능력이 없이는 모티베이션을 이끌어낼 수가 없다.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 그렇죠? 무엇이 당신을 목표로 향해 나아가게 하는가? 샌디에이고 동물원에는 샤무라는 범고래가 있다. 사육사들은 몸무게가 거의 1톤에 육박할 정도로 거대한 이 고래가 물 위에 높이 걸린 로프를 뛰어넘도록 훈련시켰다. 우선 고래가 있는 풀장 속에 로프를 걸쳐 놓는 것으로 시작한다. 풀장 물속 적당한 높이의 로프를 걸쳐 놓으면 범고래는 어떤 때는 로프 위로 또 어떤 때는 로프 아래로 헤엄친다. 처음에 샤무는 별다른 생각 없이 로프 위아래로 헤엄칠 것이다. 그런데 사육사들은 샤무를 보고 있다가 로프 위로 지나가면 불러서 바로 칭찬을 해준다. 머리를 쓰다듬거나 같이 놀아주거나 생선을 간식으로 주는 식이다. 그렇다면 로프 아래로 지나갈 때는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말하는 당근과 채찍의 원리에 따라서 소리를 지르거나 야단을 치거나 전기 충격을 줄까? 그렇지 않다. 사육사들은 고래가 로프 아래로 지나간다고 해서 절대로 벌을 주는 법이 없다. 그저 샤무에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뿐이다. 당근과 채찍 중에서 당근만 그것도 과하다 싶을 정도로 사용한다. 이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하면 고래가 로프 위로 헤엄치는 횟수가 점점 늘기 시작한다. 아마도 고래는 로프 위를 지나갈 때마다 칭찬을 받으니 자연스럽게 자신의 행동과 칭찬에 어떤 인간관계가 있음을 인식할 것이다. 그래서 칭찬을 받고 싶으면 로프 위로 헤엄을 치게 된다. 이렇게 해서 로프를 점점 더 올려 수면 위 6.6m까지 높여도 고래가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강화의 힘이다. 긍정적 강화의 힘. 긍정적 강화란 바람직한 행동. 샤무가 로프 위를 넘는 행동이 나왔을 때 그 행동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비단
동물 훈련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직원이 작업 공정에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했을 때 상사가 바로 알아보고 잘했다고 진심 어린 칭찬을 해주면 그 직원은 칭찬을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긍정적인 강화에는 바람직한 행동의 빈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사람은 보상받는 대로 행동하는 존재다. 이는 극히 기본적인 원리다. 보상이 따르지 않는 지시는 아무리 논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합당하다고 해도 효과를 내기 어렵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많은 리더가 이 기본적인 원리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듯하다. 사람들이 바라는 보상은 꼭 돈 같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다. 앞서 인간의 욕구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듯이 사람은 회사라는 조직 속에서 자신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그 욕구는 사람에 따라서 중요도가 조금씩 다르다. 행복한 직원이란 반드시 연봉을 많이 받는 직원이 아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직원을 이끌고자 할 때 칭찬과 인정 등의 심리적인 보상이 의외로 연봉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질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칭찬을 할 때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진심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조직의 현실은 긍정적 강화보다는 채찍이 더 자주 사용되는 듯하다.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빈도를 줄이기 위해서 채찍을 사용하면 부작용이 더 많다. 벌은 받은 사람의 마음에는 벌을 준 사람에 대한 분노나 두려움 등의 감정이 생겨서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으며 채찍을 쓰지 않았을 때보다도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고려 사역사들은 샤머를 훈련시킬 때 오직 긍정적인 강화만을 사용하고 벌은 내리지 않았던 것이다. 아주 중요한 방법이군요. 목표의 힘, 모티베이션과 관련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목표 설정이다.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목표만 제대로 세우면 성과는 대부분 향상이 된다. 그래서 많은 기업체에서 조직의 성과를 올리기 위한 경영 기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목표 설정, MBO이다. 부서별로 조직의 목표를 정하고 각 부서 내에는 개인별로 분명한 목표를 정해서 이것을 관리하는 기법이다. 이는 사람은 목표 지향적인 동물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사람은 동물과 달리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와 현재 자신이 있는 위치의 차이가 있을 때의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대학에서 가장 비싼 학위 중에 하나가 MBA다. 비싼 학비를 내고 시간을 투자하면서 학위를 따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딱 하나, 자신의 커리어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이다. 축구장에서 선수들이 몸을 사리지 않고 뛰는 목표도 딱 한 가지다. 골을 넣기 위해서다. 분명하게 성취하고 싶은 목표를 세우면 사람들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행동을 보인다. 미국 해군 정예 부대 중에서 심해 잠수부들이 있다. 이들의 활동 무대는 어둡고 추운 깊은 바닷속이다. 사고로 가라앉은 군함이나 잠수함에서 두꺼운 철판을 뜯어내고 인명을 구조하거나 바다에서 이슬 띄어 심해의 모래바닥 속에 묻힌 폭탄 등의 중요한 군사시설을 찾아내는 작업이 이들의 일이다. 이들이 입는 잠수복은 높은 수입을 견딜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되어 자체 무게만도 150kg이 넘는다. 그렇게 무거운 옷을 입고 심해의 환경에서 작업하려면 대단한 체력, 지구력, 담력이 필요하다. 또 자칫 실수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카를 브레시어의 꿈은 바로 이 해군 심해 잠수부가 되는 것이었다. 켄터키에서 가난한 농부의 6째 아이로 태어난 그는 만 17세가 되던 1948년에 해군에 입대했다. 군함에서 취사병으로 일하던 중에서 심해 잠수부들이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 침몰된 배에 갇힌 다른 해군들의 목숨을 구원하는 활약상을 보고 자신도 심해 잠수부가 되겠다고 꿈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너무나 야심찬 목표였다. 그는 흑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때까지 흑인 심해 잠수부는 단 한 명도 없었다. 해군의 정리의 군인으로서 좋은 대접을 받는 심해 잠수부는 당연히 백인들 몫이었다.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아무리 심해 잠수부가 되고 싶어도 대부분 목표를 접는다.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나 카를은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었다. 카를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심해 잠수부를 훈련하는 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관학교 교장은 지독한 인종차별주의자였다. 흑인이 입학한 것 자체가 못마땅해 했던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카를을 내보내고 궁리했다. 훈련 교관을 불러서 카를을 포기시킬 방법을 만들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다. 교장뿐만 아니라 같이 생활하는 다른 백인 생도들의 차별도 노골적이었다. 카를이 숙소를 배정받자 그 숙소에 있던 다른 백인 생도들은 흑인과 같은 공간을 쓸 수 없다면서 모두 다른 숙소로 옮겨버렸다. 훈련 교관도 집요하게 모욕이나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서 카를을 포기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카를은 그 모든 역경을 참아내고 훌륭한 성적으로 졸업하여 미군 해군의 잠수부 역사상 최초의 흑인 잠수부가 되었다. 1926년 카를은 스페인 근해에서 분실된 핵폭탄을 찾는 작업에 차출되었다. 미군 폭격기가 다른 비행기와 사고로 충돌하면서 탑재했던 수소폭탄이 750m 깊이의 바닷속으로 유실되어 버린 것이다. 그는 거기서 바다 머리에 묻혀있던 핵폭탄을 찾아내는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런데 갑자기 높아진 파도에 배가 크게 흔들리면서 인양한 핵폭탄을 배에 고정시켰던 철근이 끊어져 버렸다. 그리고 그 와중에 파편이 카를의 왼쪽 무릎을 강타해서 심한 부상을 입었다. 결국 이 사고로 카를은 왼쪽 무릎 아래를 절단하고 말았다. 대단한 공은 세웠지만 상위 군인이 된 카를에게 해군은 퇴역을 종용했다. 그러나 카를은 굴하지 않았다. 대신에 해군이 제시한 체력 테스트를 받는다. 보통 사람들도 통과하기 힘든 엄청난 체력 테스트에 의해 의족을 차고 통과한 카를은 끝내 심해 잠수부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인 마스터 다이버 자리에 올라서 자신의 꿈을 이루고 만다. 목표가 얼마나 대단한 동기부여가 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참 이렇게 대단한 모습을 보였군요.